이명박 대통령만 알고 치우면 됩니까? 역적 모의를 알았으면 그걸 수사기관에 넘기든지, 아니 국민들은 다 알려가지고 공개를 하고, 역적 모의는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압을. 맞습니다. 진압을 하든지, 여론을 통해서 아니 수사기관은 어디를 해야 진압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다음 정권한테 14선언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 이 14선언이 무효임을, 역적 모의임으로 무효임을 선언을 하고, 여기서 쇠기, 그게 이제 쇠기를 뽑는 거죠. 이 공개하는 게 쇠기를 뽑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슴에, 대한민국 가슴에 박힌 쇠기를 뽑지는 않았어요. 다만 14선언을 실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뽑지 않는 상태로 나가버리면 다음 정권을 인계받은 사람은 역시 그 쇠기를 인계받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뭐라고 그러냐? 14선은 이행하라라고 계속 빚독촉하듯이 합니다. 빚독촉하듯이. 네? 채권자, 저희 인간들이 채권자가 되고 대한민국은 채무자가 되고. 왜 이게 정문원 의원이 폭로를 했느냐? 9월 말에 박근혜 씨가 이 NLL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NLL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남북 사이에 공동으로 수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NLL을 서로 남북 간이 상호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니까 북한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뭐 하고 뒤에다가 뭐 아주 욕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미 남북 간 사이에 NLL을 불법화하고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공개는 벌써 공갈을 치고 나옵니다. 정권 교체기니까 NLL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자기들이 빚독촉을 확실하게 해놓고 일종의 채권 추심이죠. 추심을 해놓고 왜 빚이 있으면은 그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추심만 해놓으면은 그 뭐 시효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아니 이명박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다음 정권한테 이 빚을 안 넘기기 위한 좋은 방법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주장해야 되느냐? 이명박은 역적 모의의 공범자다. 역적 모의의 공범자다. 이 역적 모의에 관계된 사람들 조사할 때 다시 조사하겠다. 이렇게 아주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밀이라고, 이런 거 국가기밀이니까 뭐 공개 못한다. 이거 국가기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국가기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노무현이가 반역자라는 것도 국가기밀입니까? 누구,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뭐 전두환의 IQ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억울해요. 전두환이라는 분은 아주 IQ 좋은 사람인데. 국가기밀 다 그건 군사 비밀도 하나도 없어요. 국가기밀이라도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고 국민께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기밀 해제하고 공개해 그러면 돼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월남전에 개입하는 과정을 연구한 문서가 펜타곤 페이퍼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뉴욕타임스 기자가 입수를 해가지고 신문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부에서 공개 못하도록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부에서 이거는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싣도록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성격의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번 이 월기 대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12월 5일 오후 2시 부산역에 자리를 잡아놓고 반드시 공개를 촉구하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압력을 가하자 이런 뜻으로 그런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판만 되면은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게 이 고민사항이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런데 이게 한국에만 적용돼서는 안 되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이 무슨 법칙이 없을까? 아니면 누구를 안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서 한 10개쯤은 적어봤어요. 선거는 이 공식은 저는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참 프레카드를 보니까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민주당에서 붙인 프레카드 중에서 밤 9시까지 투표를 하자고 지금 프레카드 하는 이거 요새 그 투표 시간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을 두고 그날은 또 투표장에 가라고 공휴일까지 지정을 했는데 주변에서 혹시 투표 시간이 너무 일러서 투표 못했다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굳이 문재인은 지금 집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투표 시간 이거는 이미 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6개월 전에 했어요.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요렇게 하면은 표를 좀 얻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참고로 일본이 언제 선거가 있냐면 12월 16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12월 16일 날.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본 사람들은 투표한다고 하루 쉬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일요일에 투표를 합니다. 일요일에. 일본 사람들은 투표할 때 자기가 찍고 싶은, 좀 내각 책임자니까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밑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찍고 싶은 사람의 한자 이름을 써놓습니다. 한자 이름을 써놓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투표하라면 아마 무효표가 한 90%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투표를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름을 한자로 찍어 넣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투표도 공부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유권자를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동그란 걸 가지고 와가지고, 1번 밑에 그냥 무조건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인이죠. 우리가 종인구 같으면은, 뭐, 시키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밤 9시까지 하니까 밤 12시까지 하고, 그래도 투표 못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 이틀 계속 하면, 이틀 계속 하자고 하지. 왜 저런, 그러니까 저것도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게으른 걸 좋아하느냐. 종북 좌파들이 보는 국민은 아주 자기 도구예요. 만만해요. 보구입니다. 보구. 그래서 이 10개를 메모를 했는데 요걸 제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번은 뭐냐.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답니다.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등등. 두 번째는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겁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해요. 정치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죠. 그건 하느님만 할 수가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출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우선은 최악을 먼저 안 뽑아야 돼요. 최악을 안 뽑는 게 선거의 제일 최선을 뽑기는 참 힘들어요. 최악은 뭐냐? 사기꾼을 안 뽑아야 되고, 반역자를 안 뽑아야 되고, 간첩을 안 뽑아야 되고, 정신병자를 안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여튼 이 최악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딱 적용되는 건데,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적군을 편들거나 적군이 편드는 후보는 절대 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공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딱 살펴보세요. 저놈들이 누구를 편드느냐 하면 그 사람 뽑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적국 편입니까? 적군을 편드는 자, 북한을 편드는 자나 북한이 편드는 사람을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요게 보여줍니다. 전쟁적인 나라에 있습니다. 북한을 편들거나 적군을 편들거나 적군이 편드는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된다. 우리 헌법적 가치는 반공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치 존중, 자유통일, 요게 4대 헌법의 4대 가치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계급적 적대감을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국민을 1대 90% 나눈다든지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나눈다든지 민중과 지배층으로 나눈다든지 친미파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요것을 전문으로 하는 좌파, 분열주의자는 안 된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면 판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장롱에 사놓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과 부자가 돈을 말이죠. 장롱에 사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돈은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돈은 돌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 썩어버립니다. 그 물을 뽑아서 논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면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쌀도 생산이 되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이 돌아야 하듯이 돈도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돈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자를 겁주고 대기업을 재벌을 막 반소한다 해가지고 돈을 장롱에 사놓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세금을 자기 돈처럼 씁니다. 안철수 문재인 그 토론을 보니까 전부 무슨 경쟁을 하고 있느냐? 돈을 서로 많이 쓰는 경쟁을 한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조, 5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공약을 하는 거예요. 2조, 5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거두어야 공짜고 한쪽에 공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 더 거두자는 소리 안 하면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돈입니다. 돈을 우습게 아는 자는 사람 생명도 우습게 합니다. 여덟 번째, 큰 정부를 공약하는 후보는 아주 위험합니다. 큰 정부는 뭐냐?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 자, 정부가 모두 나서가지고 가난의 문제, 행복의 문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해댑니다. 자, 그럼 정부가 해결하겠다면 그 정부가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일이 늘어나요. 공무원들이 어디 가만히 앉아서 책상 돌리면서 월급 받으려고 합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반드시 규제가 생깁니다. 임금가 제도가 막 복잡해져요. 규제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부패가 생기죠. 부패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두면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공약한다.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는 망가진다. 세계의 법칙이에요. 세계 법칙. 그리스가 가장 전형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교양 없는 나쁜 친구들에 둘러싸인 후보는 안 된다. 그런데 누가 교양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제일 쉬운 방법은 교양어를 쓰느냐 마느냐. 교양 있는 말을 쓰느냐 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교양 있냐 알 수 있어요. 젊은 김광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백선엽 장군을 향해서 민족 반역자라고 이런 게 교양 없는 교리죠. 90 넘은 백선엽 장군, 그분이 다부동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낙동원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부산 교도보가 살았고, 부산 교도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민족 반역자라고 보는 사람이 민족 반역자죠. 그럼 민족 반역자한테 전략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잘 이렇게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치 이야기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우리 생활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지금 별로 사람들 눈에 안 띄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 생활이 바뀝니다. 이 인터넷이란 게 이 발명돼가지고 쓰기 시작할 때 최근 한 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석유를 개발하는 방법이 보면은 이 수백 메타 또는 수천 메타로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기름이 모여 있는 데서 기름을 뽑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그 가스도, 천연가스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액체로서의 기름과 기체로서의 천연가스를 모아서 우리가 지금 발전소도 돌리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은 땅 속에 그냥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동굴 같은데 뭐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멍이 많은 그 사압, 샌드스톤이라고 그러죠. 사압이라고 그러죠. 모래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되어 있는 데는 그 구멍이 많아요. 그 구멍 안에 또 구멍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딱 뚫으면 압력에 의해서 그 기름이 쫙 모여가지고 지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위 중에서 쉐일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걸 한자로는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위가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고 구멍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기름 성분이 모여 있는데 이게 너무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기름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를 박고 그 다음에 아주 고압 물을 가지고 그 바위를 치면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뽑지 못하던 기름과 가스를 뽑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했던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몇 년 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석유값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죠. 석유값, 천연가스값. 그런데 이 오일 쉐일이라고 해요. 그 쉐일, 혈암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카나다, 미국, 멕시코,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데. 근데 한국은 없어요. 유럽도 많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 오일 쉐일이 세계에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딱 한국은 피해가고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은. 이게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첫째, 기름값이 떨어질 겁니다. 천연가스 값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이게 에너지 코스트가 줄어들면 공장을 돌리기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면은 이 에너지 분야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한 170만 명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 일자리가 한 2배로 늘어서 한 300만 개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한 25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름값이 아주 낮았어요. 거기에 막차를 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냐? 박 대통령이 1961년이 아니라 1971년에 집권을 했다 하면 우리나라 저기 발전 못합니다. 바로 61년에 해가지고 기름이 살 때였어요. 그때 경제 개발을 하면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름값이 얼마였느냐? 배럴 한 1배럴로 계산을 하죠. 1배럴이면 보통 한 16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야기하면 80배. 요 1배럴, 통 하나에 들어가는 양을 1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이라는 통을 말합니다. 1배럴당 1960년대에는 기름값이 2달러도 안 됐어요. 2달러. 지금 요게 100달러 넘었죠. 그러니까 50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달러 시대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 우리가 경제개발에 전력 투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화학공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중화학공업의 이 규모나 이 가지수가 요새 유럽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요런 나라, 이탈리아, 요런 나라 중에서 공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자동차 공업죠. 그 나머지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관광은 대국이야. 관광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고 있는 나라,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미국, 일단 공업국가입니다. 불란서는 세계 5대 공업국가입니다. 이 공업을 언제 건설을 했느냐? 1970년대 유신 시절에 욕 많이 먹는, 정치적 욕 많이 먹는 유신 시절에 건설한 것이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 연설을 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합시다. 참 그런 이야기 하기 힘들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세대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보통 하기가 힘듭니다. 그 인기도 없죠. 그런 이야기 했다가 요새 선거에 나오면 다 뚫릴 거예요.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를 미국식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유신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70년대 그때는 또 온 세계가 석유 파동으로 해가지고 나라 공장을 짓지 않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공장을 지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탄 겁니다. 선진국으로 막차를 탔어요. 만약 70년대에 중화공업을 만들지 못했으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수준은 대충 아마 잘 나갔으면 좀 말레이시아 정도 수준, 말레이시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완전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 유신 시절에 고생한 사람들도 많죠.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지아 시인인데 이분은 유신 시절에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저항 시인으로 해서 아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겠죠. 최근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깡통이다. 사퇴하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박정희
자기를 감옥에 뭐한 무기징역 좀 받았을 거예요. 다 사진 않았죠. 전두환 정권 들어서 나왔어요. 박근혜 씨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 그 흉산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유신 시절에 기사 썼다가 해직이 돼가지고 신문사에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새 유건일 씨라는 분이 아주 종북 좌파를 비판하고 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분도 감옥에서 7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편에 서가지고 글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서 박정희를 싫어했다가 박정희한테 뭐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여러 분 이렇게 굽이치다가 보니까 지금쯤 와서 대한민국과 맞는 거예요. 박정희를 비판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건 다르죠. 정부를 비판하는 게 국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면은 설사 좀 뭘 하더라도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울타리를 부수고 다른 데 가서 놀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선거를 잘못하면은 한국은 어린 민주주의인데 한국처럼 어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두 나라 예를 들겠습니다. 1936년에 스페인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이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역사가 깁니다. 이 스페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좌익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1936년에 좌익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공산주의 정책을 막 쓰니까 부자들하고 교회, 군대가 불안감을 느끼다가 드디어 프랑코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전이 됐습니다. 스페인 내전. 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건데 1936년부터 39년까지 그 스페인에서 자기들끼리 공화파와 무슨 왕당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평화로운 나라가 싸움박질을 하다가 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공화파가 좌파인데 좌파 쪽에 들어가서 종군했던 사람들이 문학가들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많았어요. 그 문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미국 사람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이 영화가 되고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부리나. 게리 쿠프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1942년에 만들어진 영화. 뭐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공화파, 좌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원래 지식인은 좌파예요. 우리나라 지식인. 근데 사실은 다 양쪽이 다 무자비한 살육전을 해가지고 결국 프랑코가 이겼습니다. 이거 선거 잘못. 1970년에 칠레에서 거기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누굴 뽑았느냐? 아엔데라는 공산주의자를 뽑았습니다. 소수파였어요. 이 사람 집권하고 나서 정책을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고 국유화를 하면서 친소로 가고 반미로 가다가 쿠데타가 났어요. 피노체트라는 사람. 쿠데타를 중국 지휘판면에 이기고 아엔데는 자살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아주 존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칠레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래가지고 칠레가 지금 남미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피노체트를 존경하는 사람이 아주 그 나라에서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거를 잘못하면 한국이 이번 대선에서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마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군대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다. 맞습니까? 국군의 적 맞습니까? 국민은 그 종북 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뽑는다. 국군이 동수권자를 뽑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종북 세력을 적으로 보는 국군이 있고
또 종북 세력이니까 역적 모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그럼 대한민국을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의미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못 잡도록 저지할 거냐, 아니면 헌법 파괴하는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줄 거냐 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반역을 지지할 거냐, 선거가 반역을 진압할 거냐 하는 것이 걸린 선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선거를 할 때는 적을 편든다든지, 적이 편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가적 자살입니다. 적 스페인이나 신뢰 같은 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오니까 이런 걸 좀 해명해달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북한이 퇴짜 놓은 노 대통령 표지서 청와대 거지대를 중앙일보 2008년 2월 15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음번에 연말에 한 번 더 우리가 선거 앞두고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12월 15일이니까 그때 한번 선거 투표한 나흘 전이니까 아마 분위기가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시간 나시는 분들은